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직전에 제가 찍은 그 영상이 다공예술 찾기 제목을 달고 있지 않죠. 아, 네. 그렇게 누가 주의 깊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좀 집중해서 찍고 있는 배경에는 제 책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출간한, 이제 벌써 그래도 한 달이 좀 넘었네요. 4월 24일에 출간한 다공예술이라는 책에 대한 그 공감과 여러분과 좀 더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유튜브를 좀 더 본격적으로 찍고 업로드를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한 지가 좀 약간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는 건데요. 지난번에 크리스토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그 크리스토가, 제가 이제 크리스토라는 작가 한 사람의 그 관심이라기보다는 바로 직전에 제 그 글로벌리즘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바우만이 현대미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근데 그와 관련해서 하필이면 크리스토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얘기한 그 시점에서 크리스토가 생을 달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우만과 크리스토의 그런 어떤 그 입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다공예술 찾기 외전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다공예술 찾기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크리스토를 추모함이라는 영상에서 하고자 했던 뜻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게 다공예술 찾기 10번째 비디오입니다. 벌써 10번째 비디오인데 뭔가 이 책을 제가 막 그 강의하듯이 학습하듯이 한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보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걸 하필이면 막 이렇게 제 영상까지 찾아서 보면서 그러실 일은 아니죠.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이 책을 혼자 고독하게 읽는 어떤 독자와 그 책을 아무래도 그 수년에 걸쳐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전시를 받든 작가하고 교류했든 아니면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사회 전체적인 어떤 조류 변화를 꾸준히 관찰했던 분석가 입장에서든 분명히 혼자 고독하게 연구하고 또 글 쓴 게 있는데 그 개별성들이 모이는 어떤 그것도 하나의 그런 서로 교류하는 관통하는 어떤 지점에서 저는 이 비디오를 찍고 업로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플랫폼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저같이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디지털과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이런 소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막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공예술 찾기 10번째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좀 옆으로 새가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 다공예술 찾기라는 책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은 맥락에는 제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지향성과 또 반대로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랑 일시적인 어떤 현상들의 값어치 같은 거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성하고 지속성. 지난번 크리스토와 바우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가치와 또 굉장히 일시적이지만 그것이 가진 중요한 목적 같은 것들이 저는 패러렐한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잘 종합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뭔가 얻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책의 다공예술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한국 현대미술을 연구하는데 지난 20년간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사례들은 사실은 한국이라는 로컬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국제적이기만 한 것도 아닌
사실은 그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곳으로서 들고 나는 인앤아웃 하는 것으로서의 한국 현대미술이고, 그런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뭐 의사소통과 공감과 그리고 공존, 그리고 그런 그 공감과 공존이 가능한 것으로서는 타자를 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도 지난 20년 동안 현대미술은 그런 타자성, 이질성, 그리고 뭔가 비정통성이라는 거를 되게 긍정하는 예술이었고, 그런 점에서 되게 역동적이거나 퍼포머티비티, 수행성을 강조했었어요. 그게 사회 비판의 수행성이든 아니면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활동으로서의 수행성이든, 또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 변동과 결부된 것으로서의 예술의 그 동시성. 그러니까 현대 문화 예술이 현대 사회의 어떤 전반의 변화들하고 동시적으로 컨템포하고 템포가 같은 식으로 가는 것으로서의 동시성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대미술, 한국 현대미술에서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머티비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또 양가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엔날레 같은 것들은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미술 어떤 경연장처럼 열리고 박람회처럼 열리면서 2년에 한 번씩 현대미술의 판을 막 뒤집어내는 이슈 파이팅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일시성과 역동성이 있다면, 그러면 미술이 궁극적이거나 지속적인 건 뭐야?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난번에 제가 참조했던 지그문트 바우먼으로서는 오랜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속성이나 영원성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그냥 그 마치 모든 것이 덧없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그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예술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는 거죠, 양가성으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가 그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 그리고 또 이론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미술까지 오는 이론에서의 그 사회학적인 관점과 미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또 미술 내재적인 관점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이 책에 특히 이제 2부 첫 부분에서 미술 이론의 전개들을 쭉 다뤘고, 3부에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포스트 온라인 구조라든가 현대미술의 수행과 비르투오소 노동, 이런 부분을 다뤘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 현대미술에서 노동의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또 굉장히 깊이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책에서도 그렇게 좀 저로서는 좀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웠던 분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미술과 비르투오소 노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책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벌써 지금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술에서 굉장히 근원적인 거, 특히 이제 회화 같은 데서 근원적으로 추구했던 어떤 것들이랑 우리 시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추구하거나 실천했던 것들에 되게 극단이 있는데, 이 극단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베냐민식으로 얘기해서 폴라라이즈 돼 있는 거예요. 양극단. 그리고 극단은 합쳐져서 종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우먼과 크리스토의 경우에서처럼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과 굉장히 영원 불변한 것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들과 지속 가능하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 미술을 놓는 것들 간에 굉장히 극단에 서로 합쳐질 수 없는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위상학적으로 보면 바로 가까운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여러분 혹시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종교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서구의 그 중세 이후에 뿌리가 되는 그런 인식론과 종교가 바로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얽힌 그런 많은 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콘이라고 하죠. 이콘. 근데 그 이콘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일테면 그건 그 우상일 뿐이다라고 해서 우상을 부정하는, 우상을 파괴하는 입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신적인,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이미지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성상옹호론, 이렇게 두 개가 갈립니다. 이게 이제 비잔틴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서양 미술사를 그 지금 설명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그 인간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신적인 이미지다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굉장히, 이 도상에 대한 긍정이 그 극대화돼 있는 것들이 압축된 내러티브가 하나 그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거에 있어요.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베로니카라는 하는 한 여성이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길에서 그 베로니카가 옆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성녀로 이제 숭앙되죠. 근데 그 베로니카가 예수의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가 이제 뭐 올개관, 그 뭐죠? 이렇게 가시면류관도 쓰고 이래가 올개관이래.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미안합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땀과 피로 얼룩진 얼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베로니카가 수건을 건넸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한번 얼굴을 이렇게 닦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닦은 얼굴의 흔적이 그 수건에 남아 있다. 이게 이제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소위 서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남아 있는 예수의 얼굴이라는 것이, 흔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누가 화가가 열심히 잘 그린 그림이라든가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현존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거나 그럴듯하게 모방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리고 인간 너머의 어떤 그 기적으로서 이미지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얘기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그 어떤 신의 힘을 뭐 이미지의 어떤 차원들을 넘어서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미술의 역사에서 이 신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걸 라틴어로 아케이로 포이에타라고 하거든요. 아케이로 포이에타. 이거 잘 뜯어보면 아케이로는 아카이, 그러니까 근원적인 거일 것 같고요. 포이에타는 시적인,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그 이미지 서사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지는 한갓 뭔가를 모방하고 흉내내고 가짜이고 가상인 이미지가 아니라 신적인,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는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믿고 또 긍정하는 미술의 서사가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현대미술이 추구했던 거는 그런 어떤 궁극적이고 근원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서사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신화일 뿐이다,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이다, 오히려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예술의 활동들을 긍정한 게 이제 퍼포머티비티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어떤 퍼포머티비티, 그 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절대성의 어떤 차원의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경험하고 또 만들어내고 실천한 예술은
궁극성이라든가 절대성의 차원이 아니라 행위의 차원, 실천의 차원,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살아야 된다면 그 타자를 인정하고 인간들 안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공존하게 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타자를 환대하는, 그러니까 이질성 자체를 환대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예술, 인간 실천의 인간 수행성의 예술이 지난 20여 년의 현대미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이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문장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서술을 했어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비디오를 끝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부하자고 하는 비디오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들을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바우만이 그렇게 오래된 예술의 그 전통과 달리 현대 예술이 얼마나 그 쓰레기가 되는 일시성에, 그리고 계속 끊임없는 유통기한을 끝내고 교체되는 예술에 대한 비판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예술 평론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앞부분에 다른 학자를 인용을 했는데 프란시스 조지 슈타이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20세기 사회학에 굉장히 기여한 분이고, 특히 이제 문화 비판에 능했고 저작들도 되게 흥미로운 저작들을 많이 남겼는데, 거기서 일테면 카지노 컬처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제 출처를 엄격하게는 지금 못 찾아냈어요. 바우만이 출처를 안 밝히고 이 용어를 갖다 썼거든요. 카지노 문화, 카지노 문화다. 현대사회의 문화는. 이게 이제 딱 여러분이 단어만 들어도 이제 감이 올 텐데, 말하자면 도박 문화? 아, 그러면 운이 좋으면 잭팟이 터지고, 운이 나쁘면 모든 게 망하는 문화. 그러니까 운에 기대해서 사는 문화. 현대사회가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산업사회로서의 어떤 그 문명을 구가하는 것 같은 이 사회가 사실은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도박장의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카지노 컬처 용어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지점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그 근간, 그러니까 믿음의 구조라고 하는 게 있다면, 갑자기 기생충이 떠오르네요. 믿음의 고리. 네, 믿음의 구조라는 게 있다면 그 구조가 과학이나 의학이나 산업이나 또 인간 지식과 그 소위 학문의 발전, 그리고 직업의 어떤 고도화, 기술의 어떤 첨단화, 이런 걸로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잭팟이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정근대 사회의 운에 기대는, 이게 이제 베냐민이 사실은 보들레르를 가지고 얘기했던 도박의 문화와 비슷한 건데요. 서구 모더니즘 사회가 이성 중심 사회로 진보하는 것 같았어도 결국은 도박의 문화처럼 말 그대로 운이 좋으면 잘 살고 운이 나쁘면 망가지는 이런 거 같은 거다. 얼마나 이성적이지 못한가에 대한 얘기를 비판을 했었는데, 모더니티 비판을. 그거를 20세기에 중후반에 그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조지 슈타이너가 카지노 컬처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21세기 초반에도 그렇다라고 지그문트 바우만이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누구도 사실은 몇 달 전을 예측하지 못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로니카의 수건 같은 이미지들이 가능하고, 그 소위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가능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 어떤 세계가 되게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장이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한테는 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일 수 있지만 한때 386으로 불렸고 지금 인제 한 50대 이상 되는 분들을 뭐 예를 들면 저나 저 선배들한테는 정말 멋진 말로 외웠던 문장이 있어요.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의 첫 문장인데요. "인간이 하늘에 떠 있는 창공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알고 갈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루카치가 그 문장을 쓸 때 자기의 시대, 그러니까 20 세기 초반이 그렇게 소위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절대성을 믿으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쓴 건데, 우리는 그 문장보다도 지금 훨씬 더 진보하고 기술적으로나 뭔가 문화의 어떤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뭔가 그 허약하고 운에 기대야 되고 도박에 기대는 것 같은, 도박의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케로포이에타 같은 이미지의 믿음과 그런 추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뭐 새삼 그립기도 하고요. 아니,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립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어 '새삼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